이혼 서류에 찍힌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인 그날, 저는 일부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1분도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손에 쥔 초록색 이혼 증명서를 들고 구청 문을 나서자마자 강유라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니 그녀가 거실에서 찍은 셀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놀랍게도 제가 이탈리아 디자이너에게 맞춤 제작했던 별빛 같은 푸른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제 20살 생일 선물로 어머니께서 밀라노에서 특별히 공수해 오신 것이었습니다. 수공비만 2억 원, 드레스 전체 가격은 8억 원에 달했죠. 저는 그 드레스를 보물처럼 아껴 결혼식 날 단 한 번 입었을 뿐, 그 후로는 먼지 방지 커버에 넣어 옷장 가장 윗칸에 고이 보관해 두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언니, 이젠 서지원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이 옷 정말 예쁘네요. 저한테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주소록에서 박 실장님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님, 지금 바로 강남 저희 집으로 사람들을 좀 보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시집갈 때 가져갔던 골동품들 전부 다시 가져와야겠어요. 30명 정도 상자랑 포장용천 충분히 챙겨서요. 지금 바로 출발하세요. 박 실장님은 어머니의 가장 유능한 비서로 저희 집안에서 수십 년간 일해오셨기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3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강태준의 차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차창을 내리고 잔뜩 찌푸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우리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 저는 차문을 열고 조수석에 올라타며 이혼 증명서를 던졌습니다. 서명할 때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었어? 유라가 당신 옷 입은 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의 목소리는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는 없잖아. 그냥 옷 한 벌일 뿐인데 옷 한 벌일 뿐이라고?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8억짜리 맞춤 드레스야. 길거리에서 파는 몇만 원짜리 티셔츠가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혼한 지 이제 겨우 1분 지났는데 당신 동생이 버젓이 옷을 입고 도발적인 사진을 보내는 게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야? 강태준은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차가 동네로 막 들어섰을 때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강태준의 집 앞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수군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강유라는 놀랍게도 그 별빛 푸른 드레스를 입은 채 마당에 서서 휴대폰을 들고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그 옆에 서서 얼굴 가득 주름을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제 전 새언니 옷이에요. 엄청 비싸다고 자랑하더니 이제 제 것이 됐네요. 강유라는 카메라를 향해 허리를 비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만 차지하고 알을 낳지 못하죠. 시집 온 지 2년이 지나도 아이 하나 못 낳으니 쫓겨나는 게 당연하죠. 김영희 여사님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강씨 집안은 알 못 낳는 암탈근 필요 없어. 이제 우리 태준이는 곧 백씨 집안 아가씨랑 결혼할 거야. 그 아가씨 셔츠에는 우리 강씨 집안에 귀한 손자가 있거든. 저는 차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유라는 저를 보더니 라이브 방송 목소리를 더욱 키웠습니다. 어머, 주인공이 오셨네. 서지원 씨, 이 옷 저한테 잘 어울리나요? 당신보다 훨씬 낫죠? 벗어. 저는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주변의 웅성거림이 순간 멎었습니다. 내가 왜
강유라는 휴대폰을 제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우리 집에 두고 간 거니까. 이제 우리 집 물건이야. 내가 너희 집에 두고 갔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 집에 두고 온 게 꽤 많겠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0명이 차에서 내려 각자 튼튼해 보이는 검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님이 맨 앞에서 걸어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강태준과 김영희 여사님은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강유라는 놀라 뒤로 2걸음 물러서다 드레스 자락이 계단에 걸려 찍 소리와 함께 찢어졌습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김영희 여사님은 우리를 가리키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물건 옮기러 왔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님, 시작하세요. 거실에 있는 청나라 시대 청화백자 화병 한 쌍부터요. 서재에 있는 자단목 책상과 의자 세트, 그리고 2층 침실에 있는 옥 조각상까지 전부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흠집 나면 안 되니까요. 박 실장님이 데려온 사람들은 아주 능숙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부드러운 천으로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그 청화백자 한 쌍을 조심스럽게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병 한 쌍은 어머니께서 경매에서 전문가를 통해 낙찰받으신 것으로 보험료만 1년에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아버지인 강동욱 씨가 찻잔을 든 채 집안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서지원, 너 미쳤어. 그 물건들이 내 혼수품인 건 맞지만 이제 우리 강씨 집안 재산이야. 결혼법 몇 조 몇 항의 며느리가 가져온 혼전 재산이 시댁 재산이 된다고 나와 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아버님,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게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찻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강태준이 막아서려 달려들었습니다. 지원아, 그만해. 이 물건들 다 옮기면 우리 집 꼴이 뭐가 되겠어. 꼴이 뭐가 되냐고? 저는 강유라가 입고 있는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당신 동생이 내 옷을 입고 라이브 방송으로 날 모욕하고 당신 어머니가 옆에서 맞장구 칠 때는 우리 집 꼴이 괜찮았고 그때 박 실장님의 사람들이 이미 서재에 있던 자단목 책상과 의자 세트를 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이 달려들어 뺏으려 했지만 2명의 경호원에게 막혔습니다. 부인, 저희 업무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 집 책상이야.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쳤습니다. 서지원, 이 나쁜 년. 우리 집을 다 거덜낼 셈이냐. 걱정 마세요. 당신들 집 물건은 하나도 안 가져가니까요. 저는 옮겨지는 상자들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저 서지원의 혼전 재산입니다. 다 합쳐서 대략 5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여기 계신 이웃분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변이 웅하는 소리와 함께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은 제가 배경 없는 며느리라 다루기 쉽다고 떠벌리고 다녔으니까요. 강유라의 라이브 방송은 이미 끊겼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고 찢어진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꼭 광대 같았습니다. 마지막 상자가 차에 실렸을 때 강태준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아, 너 대체 누구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님이 승합차 문을 열어주었고 30대의 차가 위풍당당하게 동네를 빠져나갔습니다. 넋이 나간 강씨 가족과 눈이 휘둥그레진 이웃들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나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다 처리했어요.
어머니의 배경은 시끄러웠습니다. 이사회 중이신 것 같았습니다. 골동품들 다 옮겼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주방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불도장 만들라고 시켜놨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대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바탕 허무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꿈에서 깼으니 제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강씨 집안, 그 사람들은 이제 곧 시작될 진짜 쇼를 기대해도 좋을 겁니다. 차가 동네를 빠져나올 때 저는 백미러로 강씨 집안의 저택을 흘끗 보았습니다. 강유라는 여전히 마당에 서 있었고 찢어진 드레스가 바람에 펄럭이는 것이 꼭 찢어진 깃발 같았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강동욱 씨가 들고 있던 찻잔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석상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차창 너머로 벌떼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30분도 채 안 되어 강씨 집안이 숨겨진 재벌 며느리를 들였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실장님이 조수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골동품들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습니다. 이미 본가 창고로 옮기도록 지시했고 보안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박 실장님. 저는 찻잔을 받았습니다. 찻잔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닿자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뭘 그런 말씀을요. 박 실장님이 웃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방금 또 전화하셔서 너무 늦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회의를 앞당겨 끝내고 집에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차가 막 도로에 들어섰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김영희 여사님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지원, 2,000벌 받을 년. 우리 물건 내놔. 그건 우리 강씨 집안 물건이야. 김영희 여사님.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그 골동품들은 저희 서씨 집안의 혼수품이고 공증사무소 서류도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변호사를 통해 사본을 보내드리죠. 둘째, 다시 한번 욕하시면 방금 여사님께서 소란 피우시는 동영상을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 올리겠습니다. 강씨 집안 사모님의 대단한 위세를 모두가 보도록 말이죠.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 초 후 강동욱 씨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허세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지원, 사람 사이에 정이라는 게 있는 법이다.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굴다니. 매정하다고? 제가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강태준 씨에게 다른 여자를 붙여주고 저를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을 때는 정을 생각하셨나요? 강동욱 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그 번호를 바로 차단했습니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강태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깜빡이는 그의 이름을 보며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원아, 대체 뭘 어쩌자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골동품들이 우리 집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면 내가 뭐가 돼? 망신? 제가 되물었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 동생이 8억짜리 내 드레스를 입고 라이브 방송에서 나를 알못났는 암탉이라고 조롱할 때 제가 망신당할 거란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건 유라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고 내가 이미 혼냈어. 혼냈다고? 저는 마당에서 그가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모습을 떠올리며 냉소했습니다. 정말 혼냈다면 당신 동생이 버젓이 내 옷을 입고
거기 서 있었을까? 강태준 씨, 그런 가식은 이제 집어치워요. 난 더 이상 안 속아.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원아, 우리 인연간에 정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그 골동품들 내가 다시 찾아다 줄 수 있어. 제발, 필요 없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들이 백소희 씨를 집에 들인 그날부터 우리 사이에 정 따위는 없었어. 그리고 한 가지 충고하는데 당신 어머니랑 동생 단속 잘해요.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못하게 내 주소록 더럽히기 싫으니까. 말을 마친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세상이 마침내 조용해졌습니다. 차가 서씨 본가에 도착했을 때 석양이 아름다운 문로에 걸려 있었습니다.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벌써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오셨네요. 회장님께서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주머니. 제가 웃으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강씨 집에서 2년 동안 누구도 문 앞에서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름다운 찻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서셨습니다. 왔니? 밥은 먹었고? 아니요. 어머니께서 해주신다는 불도장 먹으려고 기다렸죠.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분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배고팠겠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주방에 어서 내오라고 할게. 식사하는 동안 어머니는 강씨 집안에 대해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회사 얘기를 하시며 최근에 새로운 리조트 프로젝트를 검토 중인데 제게 맡아볼 생각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요? 제가 놀랐습니다. 전 회사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누가 처음부터 잘하겠니? 어머니가 제게 국을 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나 서수진의 딸이야. 이런 일들은 언젠가 배워야 해. 그리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니? 저는 어머니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았습니다. 문득 지난 2년간 제가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즉 서씨 집안의 돈이 아닌 저라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 일부러 아무것도 못하는 척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박 실장님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저희가 물건을 훔쳐갔다고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저희가 제시한 혼수 목록과 공증 서류를 확인하고는 김영희 여사님을 무고죄로 훈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겠다고 했다는군요. 오라고 해요.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잘 됐네. 그 아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평범한 집안의 딸이 사실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주게. 저는 어머니께서 제가 숨겨왔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실 작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강태준이 저희 집안의 재력을 알면 제가 그를 속였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잘 지내는지에만 신경 쓸 뿐입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익숙한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바라보며 저는 문득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받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감수했던 그 모든 굴욕은 마치 맞지 않는 신발을 신고 발에 물집이 잡히도록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 신발을 벗어 던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아마도 제가 옮겨간 그 골동품들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채 일어나기도 전에 이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한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아주 자극적이었습니다. 충격 폭로, 모 IT 기업 CEO의 전처. 시댁에서 행패 부리며 고가의 골동품 강탈. 불임에 대한 앙심 품었나? 글에는 어제 강씨 집 마당에서 찍힌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각도는 아주 교묘하게 저를 마치 난폭한 여자처럼 보이게 찍었고 찢어진 드레스를 입고 서 있는 강유라는 천하에 둘도 없는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글쓴이는 제가 불임 때문에 이혼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사람들을 동원해 시댁의 가보를 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태준은 책임감 있는 좋은 남자이며 임신한 백소희 씨를 지키기 위해 고통스럽게 이혼을 선택했다고 썼습니다. 글 밑에는 이미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저를 악독하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김영희 여사 짓이네요. 저는 태블릿을 옆으로 던지며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자기 얼굴에 금칠하는 솜씨는 여전하네. 이 글 삭제하도록 할까요? 이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더 떠들게 놔두세요. 제가 준비가 되면 한 방에 그 얼굴을 되갚아 줄 테니까요. 세수를 마치자 박 실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봉투 안에는 백소희 씨의 신상 정보와 그녀가 여러 남자와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가장 선명한 사진을 골라 박 실장님께 건넸습니다. 이거 인화해서 기회를 봐서 강태준 씨에게 전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이 사진을 챙겼습니다. 아, 그리고 강태준 씨가 방금 전화해서 아가씨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회사 아래층 카페에서요.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장소 선정하는 솜씨는 여전하군. 제가 냉소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정확히 도착한다고 전해주세요. 오전 10시 정각. 저는 카페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강태준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지만 눈가의 붉은 핏줄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친 모양이었습니다. 지원아, 왔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의자를 빼주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스스로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본론만 말해. 무슨 일이야? 저는 블랙커피를 주문하고 그와 잡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골동품들 다시 돌려줄 수 없을까? 그가 저를 보며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것 때문에 어젯밤 심장병이 도지셔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셔. 아,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거 참 공교롭네요. 어제 마당에서 소란 피우실 땐 아주 정정해 보이시던데.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원아, 네가 아직 화난 거 알아. 하지만 그 물건들은 우리 부모님께 의미가 남달라. 추억이 깃든 물건이라고. 추억?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그 청화백자 화병의 감정서였습니다. 이 화병 한 쌍, 우리 어머니께서 30억에 낙찰받으신 거야. 이게 당신 집안의 추억이라고? 강태준 씨,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 당신 집에 이런 수준의 가보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감정서에 적힌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른 건 골동품 때문이 아니겠지. 저는 컵 속에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겠지? 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추측했지. 제가 웃었습니다. 당신 회사 최근에 투자 유치에 실패했다며 공급업체에 진 빚도 꽤 많다고 들었는데 대략 50억 정도 되나? 이 모든 것은 박 실장님이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자금줄이 이미 끊겼고 제가 예전에 몰래 투자해준 돈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자금을 끊었으니 그는 분명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원아, 네가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 제발 나 한 번만 더 도와줘. 딱 한 번만. 회사가 정상화되면 돈은 바로 갚을게. 그 골동품들도 내가 왜 당신을 도와야 하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당신과 백소희 씨가 결혼하는 걸 지켜보라고? 내 돈으로 당신들 아이를 키우라고? 강태준 씨,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아니야. 백소희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야. 그가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나는 그냥 잠시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을 뿐이야. 도움? 무슨 도움? 아이 낳아줄 도움. 당신 그 망해가는 회사 물려받을 아이? 저는 백소희와 다른 남자의 사진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아니면 나를 속이는데 필요한 도움? 강태준의 눈이 동그래지며 사진을 집어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언제적 사진이야? 어디서 구했어? 어디서 구했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건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백소희 씨. 뱃속의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야. 그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사진을 구겨 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부른 건 회사빚 메꿔달라고 하려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돈으로 남의 아내와 아이를 부양해야 하고? 아니야, 난 그런 생각 안 했어. 강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옆 테이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앉아.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모습이 어깨가 축 처져 보였습니다. 강태준 씨, 우리 안지 3년, 결혼한 지 2년이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문득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당신이 책임감 있는 남자인 줄 알았어. 이제 보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 나 해명할 필요 없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회사나 당신의 백소희 씨나 이제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그 골동품들은 꿈도 꾸지 마.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그 글, 당신 어머니더러 당장 내리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내일 더 재미있는 것들이 올라갈 거라는 보장은 못하니까. 말을 마친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원아, 너 처음부터 내 회사가 망할 줄 알고 있었지? 일부러 그런 거지? 처음부터 날 속인 거였어. 속였다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뭘 속였는데? 내가 돈 없는 척한 거? 아니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거? 강태준 씨, 탐욕스러운 건 바로 당신이야. 돈도 주고 아이도 낳아줄 여자를 찾으려 했잖아. 이제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됐는데 누굴 탓해? 저는 돌아서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상쾌했습니다. 문가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지원, 너 대체 누구야? 내 집안, 대체 뭐 하는 곳이야?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그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답은 그가 스스로 천천히 추측하게 두는 것이
더 재미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자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얘기는 끝났니? 네, 저는 다가가 물뿌리개를 잡는 것을 도왔습니다. 회사빚 갚아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김영희 여사님이 심장병이 도졌다고요. 아이고, 어머니가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그럼 위문이라도 가야겠네. 마침 오후에 병원에 아는 분 뵈러 갈 일이 있는데 겸사겸사 들러봐야지. 저는 어머니께서 직접 나서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기겠네요. 오후 4시쯤 박 실장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김영희 여사님을 뵈러 가셨는데 두 분이 병실에서 한바탕 싸우셨고 김영희 여사님이 진짜로 기절하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실장님 메시지. 회장님께서 백소희 씨 사진을 강태준 씨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회사 재무보고서도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헛소문을 퍼뜨리면 이 자료들을 전부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강태준 씨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 실장님 메시지. 넋이 나갔죠. 이제야 자기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깨달은 모양입니다. 아, 회장님께서 아가씨 저녁에 집에 와서 식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시네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그 지저분한 사람들과 일들이 마치 흐린 날의 먹구름처럼 이제 곧 햇살에 흩어져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햇볕을 쬐며 제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좋은 소식은 저를 위해 윤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 변호사님은 업계에서 아주 유능하기로 소문난 분으로 특히 이혼 재산 분쟁 전문이셨습니다. 네가 그동안 강태준한테 송금한 내역이랑 시댁에서 너를 괴롭혔던 증거들 다 정리해서 윤 변호사한테 넘겨. 어머니께서 제 앞에 서류한 뭉치를 놓으셨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니 윤시우 변호사의 프로필이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 졸업, 승소율 100%. 사진 속 남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눈매가 날카로워 만만치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그분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 어머니께서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 윤 변호사가 있으니 강씨 집안 사람들이 더는 널 괴롭히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윤시우 씨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의 비서가 제게 차를 내어주며 윤 변호사님께서 오시면 바로 사무실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주 넓었고 통유리창 밖으로 강남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윤시우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아직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서지원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은 건조하고 따뜻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저도 그와 악수하며 준비해온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는 서류를 아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햇살이 그의 옆 얼굴에 비쳐 속눈썹 그림자가 콧날에 드리워졌습니다. 변호사라기보다는 학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준 씨의 혼외정사, 그의 어머니의 악의적인 명예훼손, 그리고 당신이 회사에 송금한 기록들 모두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물론 그들에게 공개 사과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더는 저를 괴롭히지 않고 빚진 돈만 갚아준다면 그걸로 됐어요. 서지원 씨, 때로는 양보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윤시우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강유라가 제 드레스를 입었던 일, 김영희 여사님이 병원에서 소란을 피웠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윤 변호사님께 맡기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차에 타자마자 이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저를 꼭 만나야 한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 집안 사람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젊은 여자인데 백소희라고 임신했다고 하네요. 아가씨 친구라고 하던데요. 저는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세요. 금방 가겠습니다. 백소희는 서씨 집안 거실 소파에 앉아 루이비통 가방을 꼭 쥔 채 눈은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쥐새끼 같았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배를 한껏 내밀고 일어섰습니다. 서지원 씨, 그녀가 가식적으로 웃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저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제가 말을 끊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본론만 말해요. 무슨 일이죠? 저는 태준 씨 일 때문에 왔어요. 그녀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이제 아이가 있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 주세요. 내버려둬 달라고?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강태준 씨가 우리 이미 이혼했다고 말 안 하던가요? 알아요. 그녀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골동품도 다 가져가고 회사 자금도 막았잖아요. 그건 아직 그에게 미련이 있다는 뜻 아닌가요? 서지원 씨, 사람은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태준 씨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저예요. 당신이 그 물건들을 붙잡고 있어도 그의 마음은 돌릴 수 없어요. 할 말 다 했어요? 제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했으면 이제 가봐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집이 부자인 거 알아요. 하지만 돈으로 감정을 살 수는 없어요. 태준 씨가 말했어요. 회사가 정상화되면 저와 결혼할 거라고. 그때가 되면 제가 강 씨 집안 사모님이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죠. 아, 저는 그녀의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정말 강태준 씨 아이 맞아요? 그녀의 얼굴이 순간 붉어지며 손으로 배를 무의식적으로 감쌌습니다. 당연하죠. 그럼 누구 아이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지난달에 다른 남자랑 호텔에 가셨다던데.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박 실장님이 새로 보내온 사진을 열었습니다. 이 사진 맞죠? 사진 속 백소희는 낯선 남자의 팔짱을 끼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배는 납작해서 전혀 임신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너 날 미행했어? 그럴 시간 없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냥 보다 못한 누군가가 제게 사진을 보내줬을 뿐이에요. 백소희 씨, 당신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는 당신이 제일 잘 알겠죠. 가짜 임신으로 결혼 사기나 치려하고 강태준 씨가 당신과 결혼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배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배가 한쪽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헛소리 마. 그녀가 배를 감싸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 지금 당장 태준 씨한테 갈 거야. 그가 직접 당신에게 말하게 할 거야. 잠깐. 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가져온 물건은 챙겨가야죠. 그녀는 그제야 자기가 흥분해서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방 안에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화장품들 사이로 실리콘으로 만든 가짜 임신배가 보였습니다. 백소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는 가짜배를 집어들고 가방도 잊은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들어와 바닥을 정리하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임신도 가짜로 하다니 별일이 다 있네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루이비통 가방을 보며 문득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돈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재벌가에 들어가기 위해 이런 짓까지 하다니 참으로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가방을 막 정리했을 때 박 실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윤 변호사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새로운 증거라고 하십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진단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백소희의 이름으로 발급된 미임신 진단서였습니다. 날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발급된 저는 진단서를 박 실장님께 건넸습니다. 이거 강태준 씨에게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의 백소희 씨가 도망갔다고, 가방은 여기 두고 갔다고 전해주세요. 강태준이 진단서를 받았을 때 그는 이사회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테이블을 뒤엎고 백소희의 사진을 가리키며 30분 동안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 겨우 진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윤시우 씨가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태준의 회사가 이미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사 몇몇은 투자 철회를 고려 중이며 공급업체들도 매일 빚 독촉을 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번 달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을 더 지펴줄까요? 윤시우 씨가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스스로 망하게 놔두세요. 전화를 끊자 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연분홍색 치파오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입어봐. 저녁에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가서 사람들 좀 만나자. 저는 치파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문득 지난 인연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씨 집에서는 제가 사치스럽게 보일까봐 늘 수수한 옷만 입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파티는 한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여러 VIP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은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강씨 집안 사람들처럼 제 배를 쳐다보며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강태준 아니니?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툭 치셨습니다.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가니 몸에 맞지 않는 정장을 입은 강태준이 대머리 중년 남자에게 술잔을 들고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를 띤 채 아주 비굴해 보였습니다. 그도 저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눈이 순간 빛나더니 술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피했습니다. 너 한참 찾았잖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지원아.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간청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백소희 그 사기꾼, 내가 이미 쫓아냈어.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다시 시작하자고? 제가 웃었습니다. 강태준 씨,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왜 안 돼? 그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내 집이 부자인 거 알아. 네가 내 회사만 살려준다면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저는 그를 바라보며 문득 아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을 때, 당신 동생이 내 드레스를 입고 라이브 방송을 했을 때, 당신은 왜 오늘을 생각하지 못했지? 그땐 내가 미쳤었어.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원아,
나는 진심으로 널 사랑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당신의 진심은 너무 값싸.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놀랐습니다. 서지원,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네가 부잣집 딸이라고 뭐 대단한 줄 알아.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한테 네, 뭘 갖고 있다는 거죠? 윤시우 씨가 어느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의 혼외정사 증거라도 아니면 당신의 공금 횡령 증거라도.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윤시우 씨는 그 틈을 타 저를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눈빛은 날카롭게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강태준 씨, 저는 서지원 씨의 변호사 윤시우입니다. 다시 한번 그녀를 괴롭히면 당신의 그 증거들이 법정 증거가 되도록 해드리죠. 강태준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초라하게 사라졌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윤시우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방금 강태준의 모습은 궁지에 몰린 게 같았습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한 겁니다. 윤시우 씨가 웃었습니다. 여긴 너무 시끄러우니 테라스에 가서 바람이라도 쐴까요? 테라스의 바람은 조금 찼지만 머리를 맑게 해주었습니다. 멀리서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것이 마치 땅에 쏟아진 별들 같았습니다. 그를 많이 두려워하는군요. 윤시우 씨가 제게 샴페인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역겨운 거죠.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과 인연을 살았을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윤시우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때 손절하는 겁니다. 그의 말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자는 제때 손절할 줄 알아야 한다. 가치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소송을 도와주신 것뿐만 아니라 해주신 말씀들 때문에요. 그럼 변호사 비용을 더 받아야겠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눈이 불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그의 농담에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이 순간 사라졌습니다. 파티가 거의 끝날 무렵 박 실장님이 황급히 달려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강씨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태준이 호텔방에서 백소희 씨를 붙잡고 두 사람이 싸우다가 백소희 씨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응급수술 중인데 아이는 유산됐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강태준은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상해 혐의라고 합니다. 박 실장님이 말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병원에서 통곡하다 쓰러지셨고 강동욱 씨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강유라는 사방에 전화해서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답니다. 어머니께서 다가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신경 쓰지 마.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머니를 따라 호텔을 나섰습니다. 밤바람을 쐬니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지저분한 사람들과 일들이 정말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반쯤 갔을 때 윤시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태준 씨, 일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 쪽에 이미 얘기해뒀으니 공정하게 처리될 겁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푹 쉬세요.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내일 댁으로 찾아뵙고 이후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의자에 기대 창밖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평범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남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그들의 불행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시우 씨가 정확한 시간에서 씨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이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아침은 드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를 식당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굴전을 만들었는데 한번 맛보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식사는 하고 왔습니다. 윤시우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주머니 솜씨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으니 조금만 맛보겠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며 그가 어머니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강씨 집에서는 식탁이 늘 김영희 여사님의 불평과 강유라의 투정으로 가득했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어머니께서 입을 닦으셨습니다. 강태준 쪽 경찰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조사 중입니다. 윤시우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백소희 씨의 부상은 심하지 않지만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밀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태준은 그녀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고요. 양측 모두 증거를 찾고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시간을 끌게 놔두죠. 우리와는 상관없으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윤시우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분명 당신에게 화살을 돌리려 할 겁니다. 회사는 곧 파산할 테고 소송에도 휘말렸으니 궁지에 몰린 쥐처럼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문을 열러 가더니 곧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가씨, 강태준 씨입니다. 아가씨께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어머니는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한번 보죠. 강태준이 들어왔을 때 저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낡고 해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호두처럼 부어 있었고 턱에는 푸른 수염 자국이 거뭇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5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지원아, 회장님. 그는 들어오자마자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일어나서 해. 무릎은 왜 꿇고 그래? 아니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가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요. 지원아, 내가 인간이 아니었어. 널 속이고 어머니께서 널 괴롭히는 걸 방치하고 백소희 그 사기꾼을 끌어들이고 내가 다 잘못했어. 할 말 다 했어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 했으면 이제 가봐요. 지원아,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 지금 내 꼴을 봐. 회사는 망했고 소송에 휘말렸고 부모님도 나를 외면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제발 기회 한 번만 더 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꼭 잘할게. 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다시 시작하자고? 저는 그를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강태준 씨,
어제 파티에서는 그렇게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주제넘게 굴지 마라. 부잣집 딸이라고 뭐 대단한 줄 아냐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지? 그의 얼굴이 굳어지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땐 내가 화가 나서 헛소리를 한 거야. 지원아,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마음에 안 담아뒀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연기가 너무 서툴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빚 갚아주고 소송에서 빼달라고 하러 온 거잖아. 그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난 그런 생각. 윤시우 씨가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건 당신이 어제 서지원 씨 회사 부사장님께 부탁하며 나눈 대화 녹취록입니다. 서지원 씨가 당신을 도와주기만 한다면 잠시 재결합하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그만. 강태준이 녹취록을 집어 찢으려 했지만 윤시우 씨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강태준 씨, 증거 위조는 범죄입니다. 윤시우 씨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다시는 서지원 씨를 이용할 생각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해드리죠. 강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가. 어머니께서 찻잔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호원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내 발로 나가. 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문가에서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지원아, 너 정말 이렇게 매정하게 굴 거야? 우리 인연에 정이 있는데 정말 아무 가치도 없는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저를 기다리며 평생 잘해주겠다고 말했던 그때 그의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산과 탐욕만 남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정이 가치 없는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정을 가치 없게 만든 거야. 그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시우 씨가 제게 휴지를 건넸습니다. 울었어요? 제가 눈을 닦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아쉬워서요. 아쉬울 거 없어. 어머니께서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저런 사람은 일찍 본색을 드러내는 게 다행이지. 윤시우 씨가 서류를 정리하며 문득 말했습니다. 아, 강태준 씨 회사. 어제 부도 신청했습니다. 그가 진 빚 50억과 당신이 투자했던 30억. 아마 돌려받기 힘들 겁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비싼 수업료 냈다고 생각하죠. 수업료 치고는 너무 비싸지. 어머니께서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바보짓 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제가 혀를 내밀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돈 덕분에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희생으로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강태준의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은 날개 돋친 듯 상가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백소희에게 속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고 했으며, 어떤 사람은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강씨 집안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매일 집에 앉아 울기만 했고, 강동욱 씨는 매일 밖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강유라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손님과 다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을 때 박 실장님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강씨 집안에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당신 앞으로요. 봉투의 글씨는 삐뚤빼뚤한 것이
김영희 여사님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눈물에 젖은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후회하는지, 제가 해준 음식이 얼마나 그리운지, 강태준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제발 옛정을 생각해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썼습니다. 저는 편지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나한테 정을 논할 자격이 있어? 화내지 마라. 어머니께서 편지를 집어 훑어보셨습니다. 아마 네 정체를 알았나 보구나. 알아봤자 뭐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첨해봤자 늦었죠. 그때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난처한 목소리였습니다. 서 대표님, 아래층에 강시성을 가진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대표님의 전시댁 어른들이라고 하시는데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못 만나게 하면 회사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겠다고 하십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윤시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했습니다. 지원아, 나 방금 너희 회사 아래를 지나가는데 강씨 집안 사람들이 정말로 무릎 꿇고 있더라. 사람들이 구경하고 사진 찍고 난리도 아니야. 정말 그랬다고. 저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리해 줄게. 아니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어요. 회사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저는 회사 정문 밖에 모인 인파를 보았습니다. 김영희, 강동욱, 그리고 강유라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서 대표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적힌 팻말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고 옆에 서 있었는데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비참해 보였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김영희 여사님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만 경호원에게 막혔습니다. 지원아, 내 착한 며느리야. 우리를 용서해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서지원 씨, 예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옷 훔쳐 입고 욕하고 제가 잘못했어요. 강유라가 울며 말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강동욱 씨도 거들었습니다. 지원아, 우리가 네가 서 C그룹의 아가씨인 줄 몰랐어. 우리가 눈이 멀었던 거지.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 한 번만 도와줘.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강씨 집안이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문득 아주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김영희 여사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태준이 소송 좀 해결해주고 돈 좀 줘서 다시 시작하게 해줘. 우리가 약속할게. 다시는 널 귀찮게 안 할게. 그래, 지원아. 강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네가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약속할게. 우리 앞으로 남남처럼 서로 간섭하지 말고 살자. 다시는 널 귀찮게 안 할게. 남남처럼? 제가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을 때 왜 그 말을 생각하지 못했지? 강태준 씨, 내가 당신을 다시 믿을 것 같아?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시고 유라도 아직 어려. 내가 그들을 고생시킬 수는 없잖아. 고생? 제가 김영희 여사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이 예전에 몽둥이로 저를 때리려 했을 때 왜 고생할 거란 생각은 못했지. 제가 강유라를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내 드레스를 입고 라이브 방송으로 저를 모욕했을 때 왜 고생할 거란 생각은 못했지? 강동욱 씨가 제 옷을 찢으려 했을 때 왜 고생할 거란 생각은 못했지? 이제 와서 저한테 도움을 청한다고? 늦었어. 서지원. 김영희 여사님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너 좋은 말로 할 때 들어. 네가 돈 좀 있다고
뭐 대단한 줄 알아? 네가 우리를 속이고 평범한 집안인 척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속였다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결혼 초 저와 강태준의 대화였습니다. 지원아, 너희 집은 뭐 하는 곳이야? 평범한 집안이야. 작은 사업해. 아, 정말? 나는 네가 그렇게 허영심 없는 점이 좋더라. 녹음이 끝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지며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평범한 집안의 여자가 좋다고 했어요. 제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가족은 늘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떠벌리며 내가 강씨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죠. 이제 와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니 도움을 청하러 온 건가요? 늦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강동욱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윤시우 씨가 어느새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법이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겁니다. 다른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가 경호원들에게 눈짓하자 경호원들이 다가가 강씨 가족을 일으켜 세워 멀리 끌고 갔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여전히 울부짖었고 강유라는 발버둥 쳤습니다. 강동욱과 강태준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저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존경과 이해의 눈빛이었습니다. 더는 누구도 저를 매정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윤시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가 웃었습니다. 올라가시죠. 바람이 차네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잘했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저는 찻잔을 들고 창밖의 화창한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아마 평생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은 그들이 제 신분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속물근성과 잔인함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정말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다 해도 그들은 저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이 끌려간 후 회사 아래는 금세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계셨습니다.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이 아주 빨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강태준 그놈 정말 정신 못 차렸구나. 어머니께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회사에 남은 마지막 장비까지 몰래 팔아서 8억을 강유라 계좌로 빼돌렸어. 뭐 하려고요?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뻔하지, 뭐겠어. 재산 빼돌리려는 거지. 어머니가 냉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빚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너무 순진하군. 어머니께서 박 실장님께 전화를 거셨습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강유라 계좌 조사해서 그 8억 동결시켜요. 그리고 강동욱 명의로 된 낡은 집도 있지? 그것도 압류하고 몰래 팔아치울 기회를 주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끊고 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뿌리까지 뽑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기운 차리고 또 너를 괴롭힐 거야. 알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그 낡은 집은 강씨 집안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집이었습니다. 강동욱 씨는 예전에 강태준과 저의 신혼집으로 남겨두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 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을 때 그들은 너에게 조금도 마음 약해지지 않았어. 그때 윤시우 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받은 강태준의 변호사 서한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했다고 우리를 고소하겠답니다. 고소? 제가 웃었습니다. 그가 감히 고소할 배짱이 있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시우 씨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그 자산이 불법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법원은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가 또 무슨 수작을 부릴지 한번 보죠. 어머니께서 서류를 집어들고 보지도 않은 채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오후에 박 실장님이 보고했습니다. 강유라의 계좌는 이미 동결되었고 그 8억은 한 푼도 인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동욱의 낡은 집도 압류되었습니다. 강동욱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병원에서 단식 투쟁을 하겠다며 집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병원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뛰어내리라고? 저는 김영희 여사님이 소란 피우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럴 배짱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이러고 있지도 않았겠죠. 병원 측에 이미 보안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박 실장님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짓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아, 백소희 씨 소식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강태준을 찾아가 돈을 요구했는데 두 사람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싸우다가 지금은 둘 다 경찰서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 환상의 커플이네. 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 연극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컴퓨터를 켜서 예전 사진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결혼 초 강태준이 저를 데리고 그 낡은 집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동욱 씨는 마당에 개수나무를 심으며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면 그 개수나무 꽃으로 떡을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강동욱 씨는 꽤나 인자해 보였습니다. 그만 생각해. 윤시우 씨가 어느새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법이니까. 특히 이익 앞에서는 저는 사진을 닫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감상에 젖었네요. 다음 날 아침 제가 회사에 막 도착했을 때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서지원, 제발 부탁이다. 집 좀 돌려줘. 동욱 씨가, 그이가 곧 죽을 것 같아. 의사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으면 아마 김영희 여사님.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집은 강동욱 씨가 불법으로 이전한 자산이라 법원에서 압류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강동욱 씨를 위한다면 그가 조사에 잘 협조하도록 설득하세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요. 상관없어. 그녀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 강씨 집안의 뿌리야. 너는 그렇게 매정하게 굴면 안 돼. 서지원, 네가 집을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네 회사 앞에서 죽어버릴 거야.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이 정말로 찾아왔는데 회사 아래층에서 농약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마시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호원들 시켜서 잘 지켜보세요. 정말로 마시게 두면 안 돼요. 저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저 곧 내려가겠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김영희 여사님은 정말로 바닥에 주저앉아 손에는 농약병을 꼭 쥔 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서지원, 너 드디어 나왔구나. 저를 보자 그녀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농약병을 입가에 가져다 대며 집 돌려줄 거야, 안 돌려줄 거야. 안 돌려주면 나 이거 마실 거야. 진정하세요. 제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 얘기가 있으면 차분하게 하세요. 차분하게? 그녀가 냉소했습니다. 너랑 무슨 할 얘기가 있어. 네가 우리 집을 이렇게 망쳐놨는데. 회사는 망했고 집은 넘어갔고 동욱 씨는 병원에 누워있고 대체 뭘 더 원하는 거야. 제가 원하는 건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게 속한 것을 되찾고 당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을 뿐이에요. 대가? 우리가 치른 대가가 아직도 부족해? 그녀가 울며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회사를 잃었고 유라는 계좌가 동결됐고 동욱 씨는 곧 죽을 지경이야. 서지원, 제발 자비 좀 베풀어줘. 우리 좀 살려줘. 자비? 저는 강 씨 집에서 당했던 굴욕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당신들 집에서 2년 동안 소처럼 일할 때 당신들은 저에게 어떻게 대했죠? 김영희 여사님,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제가 강 씨 집안에 뭘 잘못했죠? 그녀는 제 질문에 멍해졌습니다. 손에 든 농약병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강태준에게 다른 여자를 붙여주고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했을 때 자비를 생각했나요? 제가 그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강유라가 내 드레스를 입고 라이브 방송으로 저를 모욕했을 때 자비를 생각했나요? 강동욱 씨가 제 옷을 찢으려 했을 때 자비를 생각했나요? 이제 와서 저한테 자비를 구한다고? 늦었어요. 내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 김영희 여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그렇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우리 좀 살려줘.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 매정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김영희 여사님이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며 문득 아주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8억을 돌려줘야 하고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당신들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말고 제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알았어. 다 알았어. 김영희 여사님이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당장 태준이한테 가서 돈 돌려주라고 할게. 사과하라고 할게. 그녀는 일어나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농약병이 바닥에 떨어져 굴러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윤시우 씨가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집을 돌려줄 생각이에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은 강동욱 씨에게 의미가 남달라요. 제가 이를 너무 매정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당신은 윤시우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약해요. 그런가요? 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처럼 되고 싶지는 않아요. 사무실로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제가 집을 강씨 집안에 돌려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셔서 컵을 던지셨습니다. 너 바보야? 그런 좋은 기회를 놔주고 호랑이를 다시 산으로 돌려보내. 엄마, 제가 엄마 마음 아는 거 알죠? 제가 다가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저 자신을 용서하는 길이에요. 어머니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오후에 강태준은 정말로 8억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전에 그가 잘못했고 저를 속였으며 가족들이 저를 괴롭히는 것을 방치했다고 썼습니다. 저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고 글을 바로 차단했습니다. 박 실장님에게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강동욱의 낡은 집은 압류가 해제되었고 김영희 여사님은 강동욱을 데리고 그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강유라도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강동욱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정말로 정신을 차린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에 저와 어머니 그리고 윤시우 씨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가득한 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어머니께서 제게 갈비를 한 점 얹어주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굴욕 겪게 하지 않을게. 알아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시우 씨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우리 서지원 씨가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일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건배. 저와 어머니도 술잔을 들었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윤시우 씨의 웃는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네, 드디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지저분한 사람들과 일들은 마치 악몽처럼 이제 마침내 끝났습니다. 강씨 집안,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든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제 삶을 잘 살며 제 곁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씨 집안이 조용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강태준의 사과는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계략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실장님이 경제신문 한 부를 들고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강태준의 단독 인터뷰였습니다. 제목은 IT 업계의 신성, 절망 속에서 재기하다, 전처의 재벌가 사기극 폭로였습니다. 기사에서 그는 자신을 저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제가 신분을 숨기고 그와 결혼한 목적이 그의 회사를 집어삼키기 위함이었으며 제가 부당한 수단으로 그의 자산을 동결시켜 그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나쁜 놈이 감히. 저는 신문을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리며 찰랑거렸습니다. 윤시우 씨가 신문을 집어 훑어보더니 냉소했습니다. 그는 동정심을 유발해서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속셈이군요. 제가 알아봤는데 그가 최근에 조시성을 가진 부동산 재벌과 접촉하고 있더군요. 그 사람은 이런 스토리 있는 창업가에게 투자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조씨?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던 어머니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부동산 하는 그 조덕팔 말인가? 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윤시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기로는 내일 강태준의 회사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30억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0억.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부도난 회사에 무슨 신제품이 있다고. 아마 작은 공장에서 상표만 붙여 파는 저질 제품으로 속이려는 거겠죠. 어머니께서 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런 사기꾼 회사가 성공하게 놔둘 수는 없지. 다음 날 오후 강태준의 신제품 발표회가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저와 윤시우 씨는 평상복 차림으로 기자들 틈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은 무대 위에서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의 최신 개발 성과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는 조덕팔로 보이는 대머리 중년 남자가 앉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옆에 비서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과 강유라도
구석자리에 앉아 마치 강씨 집안의 재기를 눈앞에 둔 것처럼 더이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등판할 시간이네요. 윤시우 씨가 저를 툭 쳤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USB를 꺼내 스태프가 PPT를 교체하는 틈을 타 무대 위로 올라가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강 대표님, 그렇게 열정적으로 소개하시는데 당신 제품이 어느 작은 공장에서 상표만 붙여 만든 것인지는 왜 말씀 안 하시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서지원, 네가 어떻게 여기에? 경비원. 저 여자 끌어내. 저를 쫓아내기 전에 저는 USB 안에 파일을 열었습니다. 대형 화면에 즉시 몇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준 회사의 장비가 고물로 팔려나가는 장면과 그가 작은 공장 사장과 상표 부착 계약을 맺는 사진이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조덕팔의 얼굴이 굳어지며 미간을 찌푸린 채 강태준을 쳐다보았습니다. 헛소리 마, 다 가짜야. 강태준이 제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윤시우 씨에게 저지당했습니다. 가짜라고요? 윤시우 씨가 검사 보고서 한 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국가품질검사센터에서 발급한 보고서입니다. 당신이 최신 개발 성과라고 주장하는 제품은 사실 꺽샹지벼의 기준 미달인 불량품이며 안전상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조덕팔에게 건넸습니다. 조덕팔은 보고서를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지더니 마침내 탁 소리를 내며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강태준,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조 회장님, 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저들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강태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모함이라고요? 제가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과 강태준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탐바르십도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들아, 걱정 마라. 엄마가 이미 기자들한테 다 얘기해놨다. 서지원이 너를 질투해서 일부러 헛소문을 퍼뜨려 너를 모함하는 거라고 말이야. 녹음이 끝나자 장내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강태준에게 몰려들어 질문을 포탄처럼 쏟아냈습니다. 강 대표님, 정말로 상표만 붙여 파신 겁니까? 서지원 씨가 당신을 속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조 회장님, 그래도 투자하실 겁니까? 조덕팔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태준을 가리켰습니다. 너 같은 사기꾼은 평생 이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해주마. 말을 마친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영희 여사님과 강유라가 무대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막혀 아래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윤시우 씨는 그 틈을 타 인파를 빠져나와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유리를 통해 들어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재기할 수 없겠네요. 윤시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표회에 소동이 있은 후 강태준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조덕팔은 투자를 취소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예전에 그와 형 동생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법원의 소환장이 강씨 집안의 낡은 집에 도착했을 때 김영희 여사님은 마당에서 이불을 널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환장 내용을 보자 손에 든 이불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동욱 씨는 원래 몸이 좋지 않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병세가 악화되어 침대에 누워 신음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유라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매일 집에서 김영희 여사님과 싸우기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강태준에게
다른 여자를 붙여주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입니다. 윤시우 씨에게서 우리가 강태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개정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법정에서 강태준 측 변호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하고 그가 저에게 속아 감정이 상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윤시우 씨는 우리가 수집한 모든 증거, 강태준의 외도 사진, 김영희 여사님의 명예훼손 녹음, 강태준의 불법 재산 이전 기록, 그리고 그의 회사의 상표 부착 생산 증거까지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그 자리에서 강태준의 패소를 선고하고 한 달 내에 저의 모든 투자금 총 30억을 반환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저의 명예를 회복시키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리조트의 설계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시우 씨가 판결문을 제게 건네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판결문 내용을 보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드디어 끝났네요. 끝나려면 아직 멀었지. 어머니께서 판결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쩔 거야? 법원에서 강제 집행할 겁니다. 윤시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명의로는 그 낡은 집과 차 한 대밖에 없지만 그것만으로도 일부는 갚을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는 그가 앞으로 천천히 갚아야겠죠. 그가 어떻게 갚을지 한번 보죠. 제가 말했습니다. 강태준은 예상대로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잠적해버렸습니다. 법원 사람들이 몇 번이나 그 낡은 집에 찾아갔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그가 지방에 일하러 갔다고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겠네요. 저는 법원에서 보낸 집행 통지서를 보며 냉소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죠. 윤시우 씨가 말했습니다. 이미 그를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리도록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그는 비행기, 고속철도도 탈 수 없고 집도 살 수 없으며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도 없게 될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죠. 얼마 지나지 않아 강태준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다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라 있어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는 대리운전을 하려 했지만 플랫폼에서도 그의 신용 문제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그는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하루에 20만 원을 벌어도 자기 밥값도 안 된다고 합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그에게 돈을 보내주기 위해 낡은 집에 값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팔아치웠습니다. 심지어 강동욱 씨가 물려받은 홍목 가구까지 헐값에 팔았다고 합니다. 강동욱은 화가 나서 김영희 여사님과 크게 싸우다가 기절해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강유라는 이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몰래 도망쳤다고 합니다. 남쪽 지방으로 갔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박 실장님이 출장 갔다가 한 공사장 앞에서 강태준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길가에서 딱딱한 빵을 뜯어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실장님을 보자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못 본 척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과응보네요. 박 실장님이 저에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저렇게까지 됐으니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고통도 스스로 감수해야죠. 그날 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결혼 초 강태준이 제 손을 잡고 강씨 집안의 낡은 마당을 거닐던 꿈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저에게 잘해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베개 시시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를 아직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신당한 시간과 예전에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저 자신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어떤 사람이 소중히 여길 가치가 있는지, 어떤 삶이 저에게 어울리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강태준의 삶이 힘들어지자 백소희의 결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태준과 경찰서에서 다툰 후 풀려났지만 2억의 배상금을 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사방에 강태준의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가 자신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유산까지 시켰다고 말입니다. 그 소문이 그녀의 예전 남자친구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조폭이었는데 백소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돈까지 뜯어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찾아가 폭행하고 신분증과 은행카드까지 빼앗았다고 합니다. 백소희는 갈 곳이 없어 결국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손님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이 서씨그룹 사람과 안다며 내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손님이 우리 회사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제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박 실장님께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실장님이 백소희를 찾았을 때 그녀는 그 손님에게 술집 뒷골목에서 붙잡혀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실장님이 그녀를 구해내고 집에 데려다 주려 했지만 그녀는 뻔뻔하게 박 실장님을 따라와 저를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내세요. 저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백소희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는지 우리 회사 아래층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제가 용서해 주기만 한다면 소처럼 일하며 저를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서지원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가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강태준 그 나쁜 놈이 저를 속였어요. 당신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저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당신과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저도 그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이용당했다고? 제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를 받아들였을 때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짓이라는 건 몰랐어요? 백소희, 길은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고통도 스스로 감수해야죠. 저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녀가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부도 났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돈을 구하지 못하면 어머니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제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부도난 건 경영을 잘못해서고 어머니가 병든 건 생로병사예요. 제가 원인이 아니라고요. 정말 효심이 있다면 스스로 돈을 벌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불쌍한 척하지 말고. 말을 마친 저는 돌아서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백소희가 유흥업소에서 손님의 지갑을 훔치다 잡혀 1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윤시우 씨와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화 중간에 박 실장님이 백소희의 소식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이네요. 윤시우 씨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운 구석이 있는 법이죠.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처음부터 성실하게 살고 허영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윤시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스크린의 불빛이 우리 얼굴에 비쳤습니다. 문득 강태준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제가 너무 순진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순진함도 상대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좋은 사람에게 순진한 것은 선량함이지만
나쁜 사람에게 순진한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백소희는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남자를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리석었지만 다행히 제때 깨닫고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영화가 끝났을 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시우 씨가 우산을 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빗물이 우산에 부딪히는 소리가 부드러운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고개를 숙여 물었습니다. 인생이 참 짧다는 생각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잘 살아야겠어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하고, 후회 없이. 네, 윤시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는 제가 그의 눈을 보며 문득 웃었습니다. 저는 내일 당장 그 새로운 리조트 부지를 보러 가고 싶어요. 좋아요. 그도 웃었습니다. 제가 같이 가줄게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 지저분한 사람들과 일들은 정말로 악몽처럼 이제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리조트 부지로 가는 길에 박 실장님에게서 사진 몇 장이 도착했습니다. 강 씨 집안의 낡은 대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담벼락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마당의 개수나무는 태풍의 가지가 꺾여 비스듬히 담에 기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어제 강제 집행했습니다. 박 실장님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 낡은 집은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2억 남짓에 팔렸습니다. 당신에게 갚아야 할 돈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하죠. 김영희 여사님은 이사 가기를 거부하다 법원 집행관들에게 끌려나갈 때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강동욱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박 실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듣기로는 밥 먹여줄 사람도 없어서 이웃들이 김영희 여사님이 매일 아침 쓰레기를 주우러 나가고 점심때쯤 돌아와 그에게 멀건죽 한 그릇을 끓여준다고 합니다.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답니다. 윤시우 씨가 운전대를 잡고 옆 얼굴로 저를 흘끗 보았습니다. 가볼래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떤 결말은 알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눈으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들이 예전에 저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지금은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과응보지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리조트 부지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임시로 지어진 목조 주택문을 열자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시우 씨가 먼 곳의 암초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전망대를 지으면 밤에 별들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쭈그려 앉아 모래 한 줌을 집었습니다. 고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마치 붙잡을 수 없는 과거 같았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강태준 생각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지금 후회하고 있을까요? 후회해도 늦었죠. 윤시우 씨가 조개 껍데기를 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탐욕이에요. 만약 그가 처음부터 당신과 잘 지냈다면 당신의 신분을 몰랐다 해도 당신의 능력 덕분에 그의 회사는 성공했을 겁니다. 그럴지도요. 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아마 평생 제가 뭘 원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예전에는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재능을 숨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좋은 사랑은 나란히 걷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꼿꼿이 서야 자신에게 어울리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거죠. 리조트에서 돌아온 다음 날 강태준이 공사장에서 싸우다 해고당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가 동료를 중상 입혀 경찰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누범인데다 예전의 채무 문제까지 더해져 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김영희 여사님은 감옥으로 그를 면회하러 가 유리창 너머로 3시간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강동욱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 이웃이 신고해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반년도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강유라는 남쪽 지방에서 버티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보고 수군거리자 결국 또 도망쳐 다시는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 실장님이 이 소식들을 저에게 전했을 때 저는 어머니와 함께 리조트 개업식 날짜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한숨만 쉬셨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스스로 죽을 길을 택한 거죠. 제가 개업식 초대장에 제 이름을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윤시우 씨 말이 맞습니다. 사람은 탐욕스러워서는 안 되고 양심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진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하고 당신이 저지른 악행은 언젠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리조트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샴페인색 치파오를 입고 제 옆에 서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윤시우 씨는 흰색 정장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를 보자 윙크를 했습니다. 햇살이 바다에 비쳐 반짝이는 것이 마치 부서진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밴드가 잔디밭에서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고 아이들은 풍선을 쫓아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 실장님이 샴페인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실장님. 제가 그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난 2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저한테 뭘 그런 말씀을요. 그가 웃었습니다. 아가씨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먼 곳에 윤시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외국 손님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옆 얼굴이 햇살 아래서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문득 2년 전 제가 강씨 집안 부엌에서 김영희 여사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가 좋아하는 동파육을 만들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기름이 손에 튀어 물집이 여러 개 잡혔지만 누구 하나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희생하면 진심을 얻을 수 있고 신분을 숨기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좋은 감정은 당신이 발끝을 들고 애써 닿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허리를 숙여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윤시우 씨처럼 말입니다. 그는 저의 서씨 집안 아가씨라는 신분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해 줬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단점을 알고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보았지만 여전히 제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 주었습니다. 개업식이 한창일 때 윤시우 씨가 다가와 제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열어보니 디자인이 심플한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사파이어 하나가 박혀 있었는데 마치 바닷가의 별 같았습니다. 이건 저는 지난번 리조트에서 주었던 조개 껍데기가 떠올랐습니다. 모양이 이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그걸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가 반지를 꺼내 제 약지에 부드럽게 끼워 주었습니다. 서지원,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의 길은 제가 함께 걸어줄게요.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바다와 별과 그리고 제가 있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또 울어요? 그가 웃으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감동해서요. 제가 말하며 그를 안았습니다. 주변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멀리서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저녁에 마지막 손님들을 배웅하고 저와 윤시우 씨는 해변에 앉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암초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강태준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만약이란 없어요. 윤시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만남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는 당신에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약 그 지긋지긋한 일들을 겪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철들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여자 인생이란 게 운전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길을 잘못 들기도 하고 때로는 신호에 걸리기도 하죠. 하지만 운전대를 꽉 잡고 앞을 잘 보고 가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재능을 숨기지도 마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제는 당신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자신이 되는 거예요. 이 바다처럼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바다는 늘 푸르고 아름답잖아요. 저는 윤시우 씨의 어깨에 기대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리조트가 개업한 지 1년 후 저는 한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올해의 신진 디자이너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대 위에 서서 트로피를 손에 들고 저는 청중석에 앉아 있는 어머니와 윤시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분 모두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상을 받기까지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많은 길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모든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자신의 꿈을 믿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장내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윤시우 씨의 품에 안겼습니다. 축하해요. 그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바다에 비쳐 은빛길을 만들었습니다. 기억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별을 봤던 거 당연히 기억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미래의 길은 함께 걸어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가 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열자 별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지원,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자 저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윤시우 씨에게 건네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윤시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푸른 바다와 하늘 아래서 서로에게 영원을 약속했습니다. 강씨 집안의 이야기는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소식은 강태준이 감옥에서 출소한 후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 않아 결국
노숙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제가 윤시우 씨와 함께 자선단체에 기부하러 갔을 때 우리는 다리 밑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꺼운 담요와 도시락 몇 개를 그가 있는 곳에 놓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아직도 그를 동정해요? 차 안에서 윤시우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예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저는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윤시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